저는 트리플라잇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강의는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데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제가 키우면서 할 테니까 혹시 보시면서 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CSR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이슈와 임팩트와 CSR을 어떻게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야 하는가에 포커싱을 해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명단을 봤더니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고 또 CSR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미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오히려 궁금한 부분 말고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미디어에서 저는 CSR 쪽을 쭉 취재를 해오다가 그러다 컨설팅으로 넘어가서 CSR 컨설팅을 하다가 연구소에서 좀 연구를 하다가요. 이제 최근에 트리플라잇이라는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기업의 또는 조직의 그런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이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 임팩트가 뭐냐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임팩트에 대한 뜻이 모호하기도 하고 또 지금 임팩트한 얘기가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대체 임팩트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임팩트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눈으로 바로 한눈에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자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 트리플라잇 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매달 매거진을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드리는 CSR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가치라든가 소셜 임팩이라든가 소셜 벤처라든가 아니면 ESG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포그래픽을 가미해서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서비스 말고도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좀 제공해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 뭐 임팩트 검증이라든가 임팩트 리포팅이라든가 또는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든가 또는 뭐 ESG 홈페이지의 공시를 위한 전략을 짜드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스천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한 12년 정도 이 CSR 쪽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고민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대중의 편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뭐 사회공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협력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친환경 전략이나 정책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대중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한 부분들을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알리려고 해봐도 원하는 만큼 잘 노출이 안 된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CSR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CSR에 대한 전반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그 CSR 이슈 자체에서도 이게 긍정적인 CSR 이슈냐 부정적인 CSR 이슈냐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스레터로 보내드린 매거진에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서베이를 했던 결과인데요.
코로나가 한창 심각한 4월 달에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코로나와 같은 중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 소비자가 과연 기업한테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원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인의 한 75%가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 밑에 나온 결과값들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액션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지켜보겠다가 75%에 달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예를 들어 기업이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거나 나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나는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좋은 활동들이나 액션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한 기업, 그런 행동을 한 기업에 대비해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코로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한 그 정보 소스가 어디냐를 두고 이제 대중들이 신뢰를 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분홍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기업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액션을 직접 얘기했을 때 그 정보를 가장 신뢰하지 않죠. 11%로 나왔고요. 오히려 정부기관이나 미디어나 지자체에서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이 기업이 이런 걸 했다라고 공표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리소스를 신뢰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코로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알고 싶지만 제3자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신뢰한다 라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일부 기업이 코로나 지원 활동이 진정성 있는지 나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 역시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기업이 어딜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임직원 보호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을 위한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는 이제 제품이나 뭐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소비자들은 일단 너희 임직원부터 보호하라 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CSR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그 어젠다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워싱이거든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CSR 워싱과 연관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거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거나 했던 그 분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한 10년 새 굉장히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스캡티시즘이라고 해서 회의주의에 대한 연구가 CSR과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많은 대중들이 기업이 CSR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저걸 왜 CSR을 하는 거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우리가 CSR을 하는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기업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렇게 많은 대기업의 CEO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처음에는 주주에게 수익을 주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에 충족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통합적 접근법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그 기업의 접근 방법과 전략이 달라지게 된 이유들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이슈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기업은 절대 없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중들의 평가도 달라졌고 그리고 그 대중들의 평가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도 달라졌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요구와 압력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이 그 이해관계자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한 100년 전 이야기인데, 이때는 이제 헨리 포드라는 포드 자동차의 CEO가 좀 기발한 사람이긴 한데, 네, 그 사람이 우리 자동차를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주한테 배당금 주지 않는 대신 그 비용으로 좀 자동차의 단가를 조금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일어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재판까지 갔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드 네 돈으로 해라, 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와 조금 다르게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낮아져서 소비자와 주주는 좋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협력업체나 종업원은 당연히 혹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상품을 대량으로 빠르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GO나 이제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월마트가 대대적으로 이제 CSR 전략을 좀 개선하게 되고, 이제 블록체인 방식까지 도입을 해서 자신들의 CSR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다 충족시키면서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가장 이제 뭔가 압력을 많이 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자에 포커싱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처럼 뭔가 대중들의 니즈만 맞추려고 했을 때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가 있고, 월마트를 생각했을 때는 뭐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좋을 수 있지만 협력사나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져왔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네,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제 purpose driven 컴퍼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목적과 연계돼서 우리 기업은 그럼 어떤 이슈와 연계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슈와 연계돼서 뭐 사회공헌을 하거나 CSR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관리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데이터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적절한 스토리텔링과 뭔가 디지털 시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키포인트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실행단에 들어갔을 때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에서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일관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임팩트, 효과성에 대한 그 네 가지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평판을 향상시키려면 긍정적인 임팩트, 기대 효과에 충족을 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이 모르고 있었는데 또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잘 간파하고 요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키포인트로 했던 그 네 가지 부분의 예시를 하나씩 좀 들어드리면, 일단 지금 글로벌 단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단에서 CSR과 연관돼서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퍼포스 드리븐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저희가 5월달 뉴스레터에 아마 나가게 될 거라서 그때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개념이라든가 접근 방법이나 전략들을 아시게 될 텐데,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말 많은 전 세계적인 이슈와 문제 해결에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커싱하고 있는 그런 어젠다들을 비전이나 미션이나 자신들의 슬로건에 녹여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슬로건과 비즈니스 전략을 다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퍼포스 드리븐 전략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파타고니아를 많이 꼽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넘어가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 기업이 그 이슈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성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좀 어린 아이에 대한, 소녀에 대한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막 이제 터지기 시작했을 때 갭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할 때 이런 여성 인권이나 소녀의 그런 권리를 보호하면서 홍보나 영상이나 이런 광고들을 제작하자라는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해서 이제 관련된 광고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기업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갭 같은 경우 많은 그런 이미지라든가 광고들이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많이 나가게 됐고, 이제 바비 같은 곳은 바비 인형 다 아실 텐데 바비 인형이 너무 이제 백인 중심적인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소녀들만 항상 뭔가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들을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슈가 막 터졌을 때 시의성에 맞춰서 또 우리 비즈니스와 굉장히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정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시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노보노디스크를 굉장히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한번 노보노디스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ESG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정말 세밀하게 다 올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그 엑셀이라든가 그 카테고리 범주를 클릭하면 그 범주에 맞춰서 뭔가 시각화가 딱 구현이 돼서 한눈에 뭔가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는 우리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측정을 하고 확대화해서 이거를 리포팅을 하는 거의 두 번째 기업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진정성 있는 기업이고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는 저는 유니레버를 자주 꼽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신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는 목표, 그리고 목표별로 SDG와 우리의 CSR이나 비즈니스 전략을 다 연계한 카테고리를 한번 마련하고, 그러면 그 세부적인 그런 그 자신들의 그 어젠다들이 얼만큼 실행되고 있는지를 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거의 완성돼 갑니다, 이런 식의 표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있어요. 그 퍼포스 드리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기 앞서서 가장 그 중심에는 Y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존재 이유가 설정이 돼야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CSR 전략, 그것과 연계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퍼포스 드리븐 컴퍼니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이제 S&P 500대 기업 같은 경우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 경쟁에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건데,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서베이가 이 목적을 주도하는 기업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이제 존재 이유를 잘 설정을 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을 난 신뢰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기업에 충성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기업의 제품을 내가 구매할 거고, 이런 기업의 커뮤니티를 내가 지원할 거고, 그런 기업에 투자할 거고,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포스 드리븐 컴퍼니라는 것을 CEO가 먼저 앞장서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CEO가 직접 이 퍼포스 드리븐에 대한 연구라든가
서베이들을 다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기 글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블로그 글에도 올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홈페이지에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쓴 곳과, 그러니까 CEO가 직접 자기 입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글이 굉장히 긴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딱 보여요. 예.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완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슈 부분, 그러니까 이슈를 어떻게 연계해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간략하게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이제 바스프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홈페이지에서 이슈와 연계된 매거진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기업이 바스프인데, 바스프는 아무래도 화학이라든가 이제 B2B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우리가 미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맞춰서 매달 매거진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매거진의 퀄리티가 저는 미디어에 있어서 더 알겠지만 일반 미디어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내고 있는 그런 매거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와요. 그리고 일반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이슈들이 이 기업이 내고 있는 매거진에서는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기업의 홈페이지나 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직접 글을 올려요. 자기 사진이라든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포장재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다. 그러면 그 포장을 굉장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발생했었던 어떤 문제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고, 내가 봤을 때 앞으로 2030년, 2050년까지 포장재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달라질 것 같다 라는 거를 본인이 연구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올린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가 굉장히 이슈에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포진해 있구나, 이 기업에는.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이슈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기업이 정부라든가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서 어떤 액션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캠페인인데, 그 미국에서 한때 이제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성인들이 소금을 섭취하면 이제 이게 성인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뉴욕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인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브웨이라든가 보스턴 마켓이라든가 유명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캠페인을 했는데, 전 재밌게 봤던 것들이 미국에 가면은 주로 그 식당 테이블 위에 소금이랑 후추가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기업들이 소금통을 빼고,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금 계속 이렇게 섭취할 겁니까? 많이 섭취하면 뭐가 안 좋습니다. 이런 걸 안내하는 그런 피켓 같은 거를 작게 해서 넣어놓는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소금 함유량을 굉장히 낮춘 메뉴를 개발하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있는 냅킨에 그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레시피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들을 다 놓고 캠페인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게 거의 한 2년 만에 굉장히 많은 그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그 이슈와 연계된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관여돼서 액션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예시들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 투명성 부분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 갖고 계속 들여다보는 이제 몇몇 기업 중에 한 곳이 이제 케어링 그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구찌, 뭐 생로랑, 뭐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런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다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그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잖아요. 네. 그 스텔라 맥카트니도 원래 케어링 그룹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퓨마도 원래 케어링 그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퓨마 같은 곳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처럼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앞서서 세계 최초로 자신들이 신발을 만들 때
얼마나 물을 많이 쓰고 얼마나 이제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 측정을 해서 그걸 화폐화해서 리포팅을 제일 먼저 했고 한 기업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케어링 그룹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아예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뭐 연도를 입력하거나 범주를 입력하면 그게 딱 구현이 돼서 저희 엑셀시트 보이듯이 다 나오고 연도별 데이터도 다 나와 있고 심지어 이걸 앱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런 상품들이 얼마나 이런 뭐 온실가스나 토지나 수질이나 수자원이나 대기나 폐기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서 케어링 그룹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 케어링 그룹이 홈페이지라든가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보시면 가장 베스트 사례로 여러분들이 꼽으면서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임팩트 스토리텔링 부분인데, 네,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한 그룹 기업들이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에도 이슈가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그린피스에서 그러니까 레고의 제품 뿐만 아니라 그 레고랑 협약을 맺고 있는 북극의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에 대해서 엄청 이제 시위를 하고, 그 기업과 이제 레고 간의 협약 체결을 끊게 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해서 결국 두 기업의 그런 계약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레고가 그 이후에 자기들의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 그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을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재료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센터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재료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담은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제 제품을 폐기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 선상의 전략을 홈페이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슬레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 하나는 네슬레의 지속가능경영 박물관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지속가능경영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동그란 한 엄청 큰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동그란 유리판이 있고, 그 위에 나무 모양, 물 모양, 공장 모양 이런 식의 모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빌을 내가 하나 이제 선택해서 내 앞에 있는 동그란 그 홈 안에, 파여져 있는 홈 안에 끼우면 이 모빌이 돌아가면서 관련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이 그냥 홍보 영상이 아니라요. 뭐 예를 들면 물이다, 물방울 모양을 내가 꽂았다 그러면 네슬레가 물을 100% 다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장에 어떤 근로자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한다던가, 뭐 나무를 꽂으면 나무와 관련된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네슬레의 CSR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모빌 판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와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그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자신들의 고객을 잘 타깃해서 지속가능 경영을 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온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미디어 접근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CSR을 보도하거나 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기업이 잘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미디어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디어 환경이 일단 달라진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온라인에 어떤 나쁜 이슈가 딱 터지면 그 이슈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죠. 네. 그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미디어가 개편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미디어에서 뭐 산업부라든가 경제부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이
출입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가서, 그 출입처인 기업에 가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죠. 근데 그 출입처를 가는 이제 경제부나 산업부 기자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CSR이나 이런 사회공헌에 관심이 없죠. 예. 대부분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 돈을 얼마큼 벌고 있는지, 뭐 주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템을 내고 이제 데스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일단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홍보팀이 CSR 이슈를 보도해달라고 해도 여러분들만큼 CSR 이슈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그 이슈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보다 더 급한 이슈들이 있어서 안 된다, 예,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웃긴 이야기는 다 아시겠지만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공헌 보도들은 우리는 바둑판 기사라고 하는데 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사회공헌 어떻게 했는지 쫙 이렇게 나래를 세워서 이제 신문에 보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광고 페이퍼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페이퍼들이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그냥 사회공헌은 다 홍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공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편견,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회공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그런 사회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은 언론사에 예를 들어 보도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어느 부서에 보내야 될까요? 사회부, 뭐 교육부, 뭐 많겠죠. 네. 근데 사실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내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보내야 되는 부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이 굉장히 훌륭한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그 위기 청소년을 돕는 교사가 만약에 됐다라고 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사회부에 보내야 돼요. 왜냐? 사회부 안에는 미담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가 한 명씩 꼭 있어요. 언론사에. 한 명 이상 있어요. 이 기자들은 무조건 매주 몇 개의 꼭지를 보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 중심의 어떤 미담 사례가 있을 때 이 기자한테 보내면 거의 99% 보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약간 위기 청소년 사례라기보다는, 사례는 좀 없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해서 해외에서 뭔가 하버드나 이런 연구진들이 와서 이걸 벤치마킹하고자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진들이 뭔가 쫀쫀하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런 뭔가 교육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도자료에 적어서 교육부에 보내야 돼요. 교육부 담당 기자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쓸 때 그냥 모든 텍스트를 다 써서 언론사에 보내면 안 되고요. 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그 강점 중심으로 다시 스토리를 텔링을 해서 보도자료를 써서 그 보도자료에 맞는 부서에 보내야지만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은 보도자료를 쓴다고 해서 보도가 되는 게 아니겠죠.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야지만 이걸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잘 만든 보도자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와 정성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SNS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의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인데 한번 쓱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어떤 테마와 이슈와 이해관계자와 목표와 기대 효과,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플랜 단계에서 세우고, 플랜을 세운 다음에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이나 CSR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우리의 차별 포인트는 뭐가 있지? 그러면 그 차별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어디서 산출을 해야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플랜 단계에서 다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홍보 전략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CSR과 사회공헌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같이 기획을 해야지만 나중에 보도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보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랜 단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네모칸들을 보이실 텐데 그 이유가 그렇고요. 그래서 앞단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고 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원래 제가 이 앞단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말씀드리고 하긴 하는데 오늘은 정말 러프하게 쭉 빨리 말씀드리는 전략으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플랜을 다 세운 다음에는 이제 채널별 포인트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4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요거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 이 부분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대학 등록금 파동 이슈와 그리고 아니요. 파업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반대를 하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버스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이슈 중에 어떤 거를 언론사나 다른 미디어에서 훨씬 크게 보도를 할까요? 네, 다 정답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후자겠죠. 네. 이건 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그 이슈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 이슈와 연관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슈에 접근하고 근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될 수 있고 더 기업이 또 오히려 반대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과 그 대학생의 부모가 연관돼 있겠죠.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했다라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훨씬 더 많이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CSR, 뭐 협력사나 환경이나 인권 이슈 또는 사회공헌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근접해 있는가, 관련돼 있는가를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게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보도를 했던 사연인데 그 미리네 운동이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시작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항상 활발하게 했었던 캠페인인데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먹는 게 아쉬워서 조금 어려운 이제 친구나 아니면 어떤 독거노인분들이 오셔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미리 10,000원을 내는 거죠. 그리고 미리네 카드에다가 10,000원을 적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카드를 보고 저 이 미리네 카드로 먹을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캠페인이에요. 제가 이 미리네 운동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 왼쪽 맨 위에 있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토스트 가게 사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미리네 운동을 아주 이제 주도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셨어요. 한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토스트를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 기사가 커진 케이스예요. 제가 뒤에서 사진도 강조하려고 하는데 물론 훌륭하셨지만 근데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거의 그 미디어의 그 독자 서비스 센터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1억을 기부한 사람들 또는 뭐 500억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들 이런 사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토스트 가게 사장님은 이 미리네 운동을 굉장히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뭐 금액적이나 뭐 액수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있었던 미디어는 좀 보수 언론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나 여기 가게 가고 싶은데 여기 위치 어디냐라고 전화를 엄청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기사에는 동까지밖에 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고 싶었던 거죠. 나도 가서 미리 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더 재밌었던 거는 그 동주민센터에도 엄청 많이 전화가 갔대요. 저 가게 어디냐고, 나 가고 싶다고. 제가 이 그 사연을 접하고 이 이슈를 접하고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이슈를 접했을 때 당연히 관심을 가져요. 관심에 집중을 해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갖느냐, 인식하느냐와 직접 행동을 하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이게 인식단이냐 행동단이냐를 두고 연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 심리도 마찬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심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턱이 높으면, 너무 훌륭하면 관심을 가지지만 나도 1억 기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도 저기 토스트 가게 가서 저 사장님 내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인데 저런 일을 하고 있네? 그리고 뭐 중학생들도 가서 미리 내고 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그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빈대떡 가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글씨가 지금 막 이제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음식을 먹는 것과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사실 여러분들도 사회공헌하는 이제 기금의 일부의 수익금을 기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상품에 뭐 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됩니다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 문구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게에서 이거 먹는 것과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라는 문구는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홍보팀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보팀에서는 여러분들 CSR 이슈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쉑쉑버거에 대한 이슈는 뭐 다 아실 텐데 일단 시간에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런던에 제가 가서 이제 출장 가서 타워 햄릿이라는 자치구의 활동을 이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런던의 이 타워 햄릿이라는 지구가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이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 어떤 그 도서관 같은 곳을 굉장히 큰 단위로 설립을 했는데, 그 안에는 뭔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요양실 서비스, 뭐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 뭐 도서관, 뭐 교육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랜드마크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런던의 타워 햄릿 이런 주민센터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자치구장이 이 타워 햄릿의 그 주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자기네 자치구에 있는 모든 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걸 만들었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냐에 따라서 그 후단의 평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연관돼 있거나 내가 조금 힘을 조금이라도 보탰거나 또는 내가 코멘트를 줬거나 하면 이상하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하지 않고 잘 되길 응원하게 되는 사람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뭐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꾸리거나 뭐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거든요. 접근성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일관성과 효율성 차원인데 일관성은 쉬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이 이야기한 어떤 메시지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얘기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거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 차원은 저 맨 위에 오른쪽에 그 지면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담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강아지가 사람이랑 이렇게 손을 맞닿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가족이 되고 싶어요 라고 써 있어요. 네. 어떤 기사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공헌 캠페인이나 또는 어떤 CSR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 장에 한 문구로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까지 한 3년 전만 해도 유튜브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이 5초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게 1초로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의 첫 화면을만 보고 내가 이걸 볼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동 재생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적인 효율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의성인데 달력을 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어버이날이었죠. 그럼 어버이날이 되면 네이버에서도 그 네이버 문구를 어버이날에 맞춰서 바꾸고 그리고 네이버 화면에 들어가면 일면에 처음 나오는 화면에 어버이날과 관련된 기사와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언론사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떤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관련된 컨텐츠를 최상위로 올려요. 그건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그런 날들이 많아요. 물의 날도 있죠. 세계 여자아이의 날도 있죠. 장애의 달도 있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달들이 다 이런 여러분들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CSR 전략을 잘 짜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량을 줄였고 또는 재사용을 재활용 100%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물의 날이 3월에 이제 나오기 전에 1월부터 이제 관련된 컨텐츠를 잘 스토리텔링해서 만들어내고 2월부터 어떤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다 알려서 3월 그 시점에 미리 딱 보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컨택을 할수록 보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 부분인데, 잠시 한 모금 마시고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걸 설명드릴까요? 일단 차별성 부분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콜푸드마켓 같은 경우 자신들의 그런 어떤 슈퍼마켓에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의 CSR 차원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마크를 부여하고 이거를 소비자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긴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물고기라든가 이런 어류를 포획할 때 굉장히 그 어류에게 좋지 않게 포획할 경우에는 빨간색 마크가 붙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마켓에서 이런 걸 조금 가져와서 차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별그대라는 드라마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김수현과 전지현이 나오는. 근데 이제 전지현이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선글라스를 한 드라마에서 5분 안 되게 썼었어요. 그런데 저 전지현에게 저 선글라스를 끼우기 위해서 업계에서 3천만 원을 썼다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언론사 보도할 때 예를 들어 광고 한 면을 3천만 원에 줄 수가 있겠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저 전지현이 저 선글라스 끼고 나서 저게 젠틀몬스터라는 이제 선글라스인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지현이 쓰고 나서 중국에서 유행하고 나서 이제 가로수길에 5층짜리 건물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홍보비를 지출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에 따라서 이제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챌린지 부분을 빠르게 훑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좋은 이슈만 얘기하면 믿질 않아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부정적인 이슈를 굉장히 진솔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업을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BP 같은 경우 이제 다 아시겠지만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터지자마자 나온 그런 리포트,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의 표지를 한번 보시면 그 멕시코만 기름 유출로 완전 시커매진 바다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경영 담당자라고 하면 이제 저런 사진을 리포트의 첫 면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더 훌륭한 거는 BP가 이제 관련된 이런 리포트를 매년 거의 6년 넘게 계속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고 잘못한 걸 얼마나 개선했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지를 계속 리포팅을 하고요. 그리고 CEO가 몇 년 동안 계속 CEO가 어떤 발표를 할 때 저 멕시코만 유출 사건을 계속 언급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 멕시코만 기름 유출 때문에 거북이나 새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연구자들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다 이제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다 공개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를 BP에서 굉장히 빨리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얼마나 진솔하고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전략 방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대중들의 신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요즘 제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얼마나 진짜 말만큼 행동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CSR 액션과 실질적인 CSR 액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느냐, 진짜 하느냐에 대한 액션을 두고 기업을 4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디에 지금 어느 디멘션에 맞춰서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한 게 있다면 100%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게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진실성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 액션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한 것만큼 행동하고 있는 기업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기업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말은 했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워싱을 하는 그린워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말을 안 한다. 그러면 뭔가 침묵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분이 넘어서 죄송하고요. 혹시 그 외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뭐 언제든지 제가 여기다가 저희 홈페이지 주소랑 메일 주소를 썼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내에 하느라고 너무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려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